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교통재활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유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불안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거는 사실 되게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일종의 경고죠. 도망가야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이 자리를 피해야 된다라던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다던가 이제 이럴 때 우리에게 어, 두뇌가 또는 마음이 보내는 신호인데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신호가 울리게 되는 것들을 불안장애이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공황장애고요. 그리고 뭐 무대공포증 이제 이런 것들도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불안장애 증상으로는 아무래도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경험을 하시는 게 심장 두근거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장 두근거림이 너무 심해지면은 과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힐 것 같으니까 이제 숨을 점점점 빨리 쉬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손발 저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 어지럽거나 토할 것 같거나 이제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돼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불안 자체는 다른 다양한 정신과적인 질환에 동반돼서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안의 원인이 우울증 또는 조현병 또는 강박증, 치매, 알코올 중독 이런 거에 2차적인 증상 이런 걸로 이제 불안증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1차적인 원인이 다른 정신과적인 질환일 수 있고 이제 과거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일찍 잃거나 또는 부모님의 이혼 경험 그리고 이제 학대를 당한 경험 같은 것들 이런 경험들을 한 경우라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제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공황장애 같은 불안증이 있을 경우에는 30%에서 40% 정도는 자녀도 불안증이 또는 공황장애가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자극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안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걸로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장애는 이제 다른 어떤 정신과적인 질환에 비해서 다른 내외과적인 질환에 의해서 불안 증상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갑상선 질환 같은 것 때문에 불안 증상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가슴 두근거림, 그러니까 심계항진이라고 부르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숨어있는 갑상선 질환 같은 것들은 없는지, 다른 내외과적인 질환 같은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불안장애의 치료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약물 치료랑 심리 치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약물 치료로는 아무래도 효과가 빠르다라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불안이 심한 경우에는 그 불안을 재빠르게 잠재우는 데는 약물 치료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심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들이는 비용이라든지 이제 노력이 약물 치료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상대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약의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재발의 가능성도 좀 적다라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심장과 관련된 느낌을 어떤 불안의 시작되는 신호로 느끼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도 나 다시 이제 공황 발작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시작이 실제로 돼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격렬한 운동 같은 것들도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심장이 무리를 해가지고 이제 빨라지는 건데 이게 공황이 오는 것처럼 이 사인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전공 시절에 보면 이제 응급실 당직, 야간 당직을 하다 보면은 새벽 같을 때 공황 발작을 경험하면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전날 과도한 음주를 하신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잠들고 우리가 잠들고 있는 동안에는 알코올이 몸에서 분해가 돼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불안을 달래주던 이 알코올이 다 빠져나갈 때쯤 새벽 때쯤 갖고 있던 공황 또는 불안이 확 심해져가지고 어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오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우리가 이제 공황장애 또는 불안장애를 치료받고 있는 초기에 급성기 때 과도한 음주는 이 불안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커피도 한 잔, 두 잔, 세 잔 이렇게 많이 마시다 보면 심박수를 올려가지고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라든가 아니면은 묽게 드시는 방법을 저는 보통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몇 가지 방법, 생활 습관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에게
공황이 오는구나라고 불안으로 잘못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국내에서는 공황장애가 거의 뭐 연예인의 병이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연예인들이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정신과 질환,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라든가 치매 환자분들, 아주 심한 우울증, 성격 장애 이런 병에 비해서 누구라도 걸릴 수 있고 누구라도 앓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이제 주목을 좀 더 많이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무조건 대학병원에 가면 다 좋다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과만큼은 꼭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가까운 곳에서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면 다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대부분의 정신과 선생님들이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딱 먹자마자 너무 약을 먹고 졸립고 너무 멍해지고 이렇게 강한 부작용을 경험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강한 부작용들은 초기 부작용이라고 부르고 그런 초기 부작용은 보통 약을 시작한 지 한 2, 3일, 조금 길게 가면 일주일 정도 이내에 대부분은 약에 적응을 하면서 없어집니다. 약을 잘 썼다면요. 근데 한두 번 드신 다음에 이런 초기 부작용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약을 다 중단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을 점점 더 키우다가 나중에는 아주 고용량의 여러 가지 약제들을 병합해서 써야지만 겨우 증상이 가라앉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약이라면 무조건 안 좋다라고 결론을 내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을 믿으시고 일주일 정도는 적당 기간 충분히 복용을 하신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다른 정신과적인 문제,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